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도청을 한 번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했던 건 그제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그리고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1억 원 상당 받아서 썼다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회사 간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 이 대표는 그때마다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쌍방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1억을 쓴 정황, 그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이겁니다. 매뉴얼.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매뉴얼. 어떤 매뉴얼일까요? 지금 보시죠. 주차장 침수 땐 출입 봉쇄 매뉴얼이 있었다면, 매뉴얼이 능사는 아니고 매뉴얼이 만사는 아니지만 매뉴얼도 없다면 이 얘기는 달라지죠. 현행 아파트 재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침수 예상 시 차량 신속 이동 안내다. 그런데 차 빼려다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바뀌어야 한다라는 동아일보의 지적입니다. 이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아들이 엄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잠시 후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우개. 중앙일보 8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지우개처럼 모든 걸 지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기사일까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물망에 올랐던 박주선 전 의원은 고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내분 지우개로 지우자. 내가 독배를 마시겠다, 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지울 수 있는 데까지 지우는 게 또 신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면전. 경향신문 4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전면전 어떤 기사인지 예측되시죠?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면전이다. 보석을 미신고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장신구인데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그 장신구 지인에게 빌리고 반납했다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에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일각에서는 장신구 얘기하자면 복잡해진다. 김정숙 여사 장신구 얘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부인의 장신구 논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파격. 조선일보 14면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파격. 새 영국 총리의 파격. 4대 요직, 부총리, 재무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에 흑인 여성을 앉혔다. 4대 요직 중 3명은 또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합니다. 트러스 총리가 멋진 영국을 만들자라고 단단히
인사에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본부의 김희태 차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정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순간 엄마와 떨어지면서 10대 소년이 남겼던 그 메시지, 결국 그 메시지만 남고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엄마 사랑에 가슴속에 묻은 아들. 저도 5살 된 첫째 아들과 2살이 채 안 된 막내딸을 기르는 아빠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경이 얼마나 황망할지 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들이 포항 참사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처참했던 포항의 지하 주차장, 물이 좀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물이 빠져야 시신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자, 지금 배수 작업 상황이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김희태 기자, 네. 포항의 지하 주차장 참사 2명 극적으로 생존했지만 사망자가 많습니다. 배수 작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녁만 해도 배수 작업이 한 85% 진행이 됐었는데 밤새 소방당국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을 해서 오늘 아침 오전 기준으로 95% 정도 배수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5% 정도만 남았는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바닥에 이제 진흙, 흙탕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빼낼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려서 한 하루 이틀 완전하게 진흙까지 걷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실종자 분들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또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렇군요. 이 차량 밑 같은데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천천히 앞으로는 나머지 5%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5%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채널A가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확보했는데 김희태 차장님, 네.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하고 안타깝고 이래서 빠져나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일단 이 지하 주차장 구조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도 하나였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곳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6시 23분에 저희 이제 차량 운전자가 탑승을 해서 이제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이게 차를 지금 빼고 있는 거군요. 맞은편 차가 반대 주행을 하다 보니까 또 후진을 하게 되고 또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지하 주차장 차량 이렇게 물이 많이 차오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옆으로 보시면 이제 물이 이제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들이차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바깥으로 5분 만에 이제 빠져나왔는데 바깥에도 이미 물이 지상 주차장에 또 많이 차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바깥 상황을 좀 보시겠는데 6시 이제 37분 정도 이제 바깥 상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차량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14대 정도가 빠져나왔는데. 근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본네트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이 막 뒤엉켜서 이제부터는 이제 차량들이 계속 정체가 돼서 뒷차량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차량들이 겨우 움직이고요. 이 주민분이 걸어가시는데 허리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는 상황이고 이때부터 47분가량 됐을 때부터 완전히 물이
지하 주차장 꽉 차오르고 메인 출입구가 이제 잠기면서 그 뒤로는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희태 차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물살이 거세다. 그리고 차들이 뒤엉켜서 그래도 생존하신 분들은 네. 물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네. 차량을 좀 빨리 버리고 허리까지 찼을 때 걸어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되신 분 두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이 지하 주차장이 이제 물이 차오르고 메인 차량 출입구가 완전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이제 주차장 보시면 이 배수관의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게 30cm 정도 되는데 이 에어포켓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 배수관은 붙들고 그 위에 올라가 계셔가지고 그나마 14시간 정도 버틸 수 있었고요. 극적으로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 지하 주차장이나 어느 곳이든 물이 이제 자동차 안에 계셨을 때 물이 이제 한 출입문의 절반 정도만 차올라도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성인 남성이 힘이 세더라도 이 수압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차오르기 전에 빠져나올 빨리 수가 그냥 차량을 포기하는 그렇습니다. 게 차량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구하시는 게 먼저인 거고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이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새벽에 이 포항시청에서 재난 문자를 4시 43분 정도에 발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 냉천에 범람 위기가 있으니까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파트에 계시든 이 저지대에 계셨던 분은 우선적으로 안전한 이제 고지대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새벽에 또 문자가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자를 재난 문자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또 이 해당 아파트에 한 5시 20분 정도에 관리사무소에서 지하 주차장 차량을 빼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차라도 먼저 빼놔야겠지라고 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이제 화면에서 블랙박스 영상 보셨지만 지하 주차장이 많이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게 꾸역꾸역 가셔가지고 차량을 빼는데 이 한 30분 사이에 물이 갑자기 들이치는 바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박한 순간에서는 이게 차가 고가이고 또 생계 차량이 중요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머뭇하실 수 있지만 물이 문의 절반까지 차오르기 이전에 빨리 차를 버리셔야 한다는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항 지하 주차장으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 함께 보시죠. 생존자 김모 씨 50대 여성 기억하시죠? 엄마는 살았어요. 네. 그런데 아들 중2의 김모군 아들은 살아서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자 아들이 수영을 할 줄 알았고 엄마는 수영을 할 줄 몰랐었나 봐요. 엄마가 너라도 살아라. 너는 수영할 수 있으니까 라고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죽음을 각오한 엄마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20대 서모 씨는 독도 경미대군부 경찰관 형에게 물려받은 차를 빼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전화, 형 차 못 갖고 나가겠다라는 마지막 전화 메시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주체를 5명이 입장을 하는데 사는 걸 보고 아를 보냈다니까 그런데 아가 정말 나 잘 지켜서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야. 어머니가 드라이브를 가자면 매 따라가고 장도 보러 가자 하면 장 보는 것도 되게 도와주고 어디 놀러 나가자 하면은 어머니랑 같이 놀고 어머니랑
아프다면 뭐 다 사주고. 저희가 자원에서 힘들도 갖고 나는 뭐 사회에 이제 첫 시작을 한다는 게 혼자 앉아가 싶다 이제 갑자기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군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이번에 생환한 엄마를 무척이나 잘 보살펴줬던 효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엄마가 이제 아들을 내보내요. 너라도 살아라 아들아 하니까 이 아들이 엄마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이게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데 그 급격하게 물이 차오르는 절박했던 그 순간에 아들이 나가면서 엄마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네. 메시지를 남기고 나간 겁니까 아들이? 네. 사실 껌딱지, 엄마 껌딱지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이 당시 이제 이 사고가 날 당시 아침에도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50대 어머니가 이 스텐스 시술을 받아서 몸이 불편해서 엄마가 이제 방송을 듣고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먼저 나가니까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 걱정돼서. 네, 걱정돼서 따라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까지 아마 모자가 잘 간 것 같은데 차를 빼내오다가 이 메인 출입구에 다다른 순간 급격하게 이제 물이 들이치면서 차 안에 있던 엄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고 차 밖으로 중학생 아들이 이제 문을 열어줘서 엄마는 빠져나왔는데 이미 그 당시 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 먼저 저기 이 움직이는 이 다른 주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명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저 주민들 따라서 빨리 저 계단 출입구로 올라가서 빠져나가라. 너는 수영할 수 있고 건강하니 빠져나가라. 엄마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물이 차오르면서 이 배관을 붙잡고 14시간을 버텼던 거고 아들은 이제 주민들과 함께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거기서 메인 출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계단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15살 아들 혼자 그 앞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출입구까지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이 출입구가 안쪽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5살 이제 건장하지만 혼자 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러웠고 또 어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침착하지 못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 아들은 그럼 출입문을 결국 못 연 겁니까? 네, 현장 상황을 좀 파악해 볼 때는 못 열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게 어머니가 먼저 살아서 구조가 됐고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네. 라고 아들을 찾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구조가 됐고 뒤늦게 아들이 발견됐는데 네. 아들은 숨진 채로 발견이 돼서 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매우 좀 황망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오열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저희 이 숨진 김 군의 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구조될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나 계속해서 이제 주변 분 가족분들한테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추가 구조자가 나올 수 있을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다려 보자. 근데 그 어머니가 구조가 되고 7시간 정도 뒤에 새벽에 한 새벽 2시 정도에 아드님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체온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안정을 되찾는 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랬군요. 어제 이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제 입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제서야 어머니께 아들이 숨졌다 마지막 모습을 봐라 전해드리니까 크게 오열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 군의 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이제 취재를 하셨는데 아버지도 아내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못했었다. 네. 그리고 뒤늦게 당신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우리 아이 마지막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네, 그게 이제 입간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된 어머니가 무너진 거군요. 네. 참 모든 참사의 사연이 안타깝고 모든 목숨이 소중한데 평소에 어머니를 너무나도 극진히 여겼던 껌딱지 효자 아들에게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박용진 의원님 아들 둘을 키우신 아빠인데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계속 몇 시간 동안 담아뒀다가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낸 아버지의 심정, 이 부모의 심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되게 철없게 보거든요. 근데 그 한 살 어린 중학교 2학년 이번 피해자가 엄마한테 헤어지면서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했다는 걸 듣고는 정말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철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들고 참 그 가족들의 심정이 좀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딱하니 누구의 잘못인지 또 어떤 실수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야말로 참사인데 재해죠, 재해. 예,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도화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어떤 피해가 또 이런 비극이 없었어도 됐을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들이 많이들 드실 텐데 무엇보다도 이번 일에 희생되신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들 또 그 주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하루빨리 이런 마음의 상처들 딛고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가족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예. 자, 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참사였고 막을 수 있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막았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이미 벌어져서 남아 계신 부모님, 어머니, 구조된 어머니와 또 그 김군의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그래서 건강이 좀 회복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만 갖고 저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난 보도 때마다 가슴이 참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포항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직 거의 안 빠졌네. 예, 여기는 한 70cm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 있네. 한수 단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전기가 복구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얘기합니다. 전기 쓰실 수 있도록 아주 제가 최선 다하고요.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는 올라가서 여기 포항시에다가 지원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신 오셨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 있어요. 우리 좀 살려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살려주 있어요. 빨리 좀 눈물 나오나. 피해 복구하실 수 있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올라가서 바로 재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어쨌든 좀 가지고 있어. 자, 김미태 기자. 네. 그러면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겁니까? 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직후에 특별 재난 지역을 이제 포항하고 경주에 선포를 했는데요. 일단 포항 경주에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500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예. 피해 주민들에게는 이제 국세 납부가 이제 예외가 되고 지방세가
감면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 전기통신료 등 30가지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감면, 감세 혜택을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도본부 김희태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지역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덕후가 빨리 되게 최대한 강력하라고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요 방도 다 뿔이 하여튼 저 위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저 표시 있죠. 저까지 들어왔으니까 몽땅 다 잠겼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예. 지금 이제 침수에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금 올리는 거를 정부하고 좀 협의하고 요청드리도록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임한 겁니다. 남편이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거와는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찰, 과연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기소를 할까요? 아니면 불기소 처리를 할까요? 야당은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고발,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법 시효 이틀 전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40분 조사 뒤에 귀가를 했고요. 서면 답변으로 불출석을 선택한 이재명 대표와는 달랐어요.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내일 만료될 거라고 합니다. 이르면 검찰은 오늘 김혜경 씨를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공소시효는 내일 만료되고 김혜경 씨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소환까지 했어요. 검찰이 기소하리라 보십니까? 불기소하리라 보십니까? 검찰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보낸 그대로 기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거에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는 검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재소환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과거보다는 그 효력이 하향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피의자가 피고인으로서 진술하는 데 대한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 관행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여전히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김혜경 씨가 경찰 단계에서 출석했는데 검찰 단계에 왜 또다시 출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찰 단계에 출석해서 진술을 할 마당에 경찰 단계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뭐 굳이 검찰 단계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주된 피의자라 할 수 있는 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 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직전에 업무상 배임액, 즉 경기도청이 피해를 입은 가액에 대해서 공탁 형태로 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 씨의 경우에도 재판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김혜경 씨는 집행유예 또는 그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직접 출석해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전략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 논란도 정치적으로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혜경 씨는 어떤 입장을 검찰에서 밝혔을까요? SNS에 입장을 올렸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SNS를 통해서 김혜경 씨가 혐의를 부인했군요.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서 알려드립니다. 김 씨는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관련, 자 보세요. 7만 8천 원 사건이다라는 네이밍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석자 3명 목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 주장 반론이 비슷하죠.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 법인카드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했던 것과 김혜경 씨가 이번에 반박이 비슷합니다. 동숙자 3명의 밥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이 세 가지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사실 김혜경 씨 측에서 내놓은 답변, 해명,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알았냐 몰랐냐를 따질 때는 이러한 말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기가 계속 밥을 먹고 다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가 결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저는 참 상식적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김혜경 씨가 이번에는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서면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이제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 김혜경 씨가 출석함으로써 김건희 여사는 소환을 해도 안 오지만 김혜경은 나간다. 이러한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또 그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를 타겟팅하는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지금 김혜경 씨의 이러한 법화 유용 사건에 대해서 계속 7만 8천 원이라는 어떤 네이밍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 이걸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김혜경 씨의 법화 유용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네이밍이 안 먹히고 있다. 왜냐하면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쓰는 데는 없거든요. 저도 뭐 제목 같은 데서도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뭐 이렇게 가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본인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혜경 씨의 이러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에 대해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 되겠죠. 만약에 김혜경 씨 사건이 뭐 이런저런 공방 끝에 무죄가 나온다. 했을 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공격 카드가 과연 먹힐까요? 전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있다.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무죄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무죄가 성립된다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까지 똑같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쩌면 김혜경 씨 사건이 유죄가 나왔을 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게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연 부인의 검찰 출석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좀.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아내의 사법 의혹,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힘을 쏟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을 한 셈인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반박에 대해서 김수영 교수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시기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내와 함께 광화문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가 다 계산이 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법인카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 그럼 누가 밥값을 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 김혜경 씨는 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냈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걸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신 걸까? 그렇다면 같이 밥을 먹고 밥값을 안 내고 나온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아내는 무슨 심정으로 밥값을 안 냈을까? 저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 라는 의문도 듭니다. 자, 그럼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밥값을 안 낸 민주당 의원님들의 아내분들은 누가 냈을 거라고 생각했고 법인카드가 결제됐고 대신 결제된 걸 몰랐다는 김혜경 씨는 그럼 누가 밥값을 낼 거라고 서로 알았던 걸까요? 혹시 식당 주인이 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포항 수해 현장 얘기해서 이 너무 무거운 주제, 마음 아픈 주제라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 맞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죄송스럽지만은 글쎄요. 그 김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 측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뭐 지나치게 정치권이 정쟁에 몰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될 수사를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재 때문에 어렵고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명절 앞두고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많은 정치권 다 여기에 몰려가가지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발 좀 민주당이 이제 좀 이성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법 관련한 부분만 공소시효가 내일까지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7만 8천 원 프레임에 걸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법인카드 유용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앞으로도 계속 쭉 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낱낱이 내용을 아시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서로 이제 누가 밥값을 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김혜경 씨는 법카로 긁은 줄 몰랐다. 사실은 이것만 입증되면 김혜경 씨는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누가 밥값을 낼 줄 다 알았던 걸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밥값이 얼마든지 간에. 아까 농담하셨잖아요. 식당 주인. 식당 주인. 그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 얘기 조금 있었어요. 농담이 하나 있었잖아요. 검사, 국회의원, 기자 이렇게 셋이 밥을 먹고 나면 밥값을 누가 내냐. 식당 주인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2탄 나왔어요. 식당 몰라요. 주인도 요즘 어려워서 지나가던 사람이 낸다. 서로 안 내고 있으니까. 그 얘기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건 도대체 경찰과 검찰이 어떤 사안을 놓고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 사건을 법카와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조사를 했는지 수사를 했는지는 이제 만일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선거법이니까 이제 오늘 내일 안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는지는 따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석영 교수님이나 이제 박정아 대변인께서는 좀 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법리적으로 공방을 이루게 될 때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매우 방어적으로 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묵비권도 하나의 권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정황은 채택하고 나한테 불리한 정황은 가능하면 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런 노력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비난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이런 거니까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지 또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퉈지는지를 좀 보고 나서 나중에 좀 따져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보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집요하고 전방위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대 관련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대충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모두 나몰라라 하고 유야무야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디테일한 법리 논쟁과 관련된 얘기도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좀 다르잖아.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서 진 쪽하고 이긴 쪽이 있다지만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네.
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달라? 왜 한쪽은 이렇게 집요하고 한쪽은 이렇게 대충대충이야? 라고 하는 의혹들을 가지시니까 우리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특검으로까지 상황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민심의 저울추라고 하는 건 정말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검찰의 어떤 공소 제기도 경찰의 어떤 수사도 다 국민들 민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모든 죄와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돼서 명명백백이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편중되고 편향된 수사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국민적 설득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 아주 깊이 생각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맞불 카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빌렸다는 장신구를 왜 신고하지 않았냐, 누락했냐라며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야당으로서 대통령 고발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강수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 임기 초반에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혐의죠. 맞불 똑같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고발한 겁니다. 김 여사가 찾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따져봐야 한다 라며 왜 누락을 했느냐 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통령을 고발한 야당과 관련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전 대표인 이제 이재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 재난 피해와 또 글로벌 경제 위기, 물가, 환율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야당이 고발한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그 민주당이 어떤 보석과 장신구 신고를 누락해서 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 나토 순방 시에 김건희 예.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신구 일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관련 재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관련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였다. 아, 이 장신구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 재산이니까요.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일체 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지인에게 빌렸다 반납했다라는 그렇죠. 입장 나왔잖아요. 그 진술 자체 내지는 대통령의 해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신구, 나토 순방 때 했던 장신구, 이게 고가의 장신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점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다 빌린 거고 2개는 빌려서 반납을 했고 1가지는 그 액수가 5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한 1,6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의 팔찌가 있는데 예.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착용하고 나온 것이 언론에 포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단순히 지인에게서 빌려가지고 반환한 게 아니라 사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왜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갖고 있는 50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석류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죠.
물론 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더 명쾌하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빌렸던 것을 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었고 그것을 어떤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서 받은 거라면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냥 빌렸다가 돌려준 건데 그게 왜 문제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할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왜 바로 돌려줬다면 왜 동일한 고가의 장신구가 여러 번 사진에 찍히고 언론에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 했었던 호랑이인가 퓨마냐 표범이냐의 명품이냐 아니냐의 그 브로치도 한창 논란됐었잖아요. 그게 뭐 진품이냐 가품이냐 결국은 좀 흐지부지 됐던 됐었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무슨 디자이너가 해외 명품 브랜드의 컨셉을 뭐 오마주로 만들어서 한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본인은 아니고 대통령의 아내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직에 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를 들면은 김정숙 여사가 뭐 입는 옷의 가격 이런 거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결국 당시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에서는 그 특활비 내역, 영부인의 옷값과 관련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을 거부했죠. 거부했고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 잡는다고 굉장히 이제 오히려 방어를 했었고 공격을 했었는데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그때 어떤 자신들의 변명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엄격하게 도대체 이거 뭐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 브로치는 괜찮고 상대 쪽 브로치는 안 되냐 뭐 이런 세간의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특검 가능성 없음에도 발의, 이재명 수사 물타기, 김건희 특검 법안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무산, 특검 현실화 가능성 희박, 당론 채택 강수,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의미다라는 거죠.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소환과 김혜경 씨 소환 수사에 반발하면서 맞불 카드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영부인 특검 법안까지 사실 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데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우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특검법이 과연 그대로 통과돼서 진행될 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문 얘기나 뭐 주가 조작 문제 갑자기 또 한번 들고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냥 마구쏴 자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저기 막 총 난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 김혜경 여사 관련한 것 나와서 지금 추석에 이게 굉장히 몰리는 상황으로 오니까 일단 이것저것 뭐 되든 안 되든 뭐 다 잡고 마구 쏘자라는 것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글쎄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기승전 도이치모터스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대기실에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용진 의원 말씀 주신 거에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건데 같이 처리를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분들 똑같이 하는데 자 봐요. 5월 9일 취임하셔서 이제 뭐 100일 남짓밖에 안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문제도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에서 탈탈탈 털어서 수사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이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성윤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검찰 총수가 이 사건 지휘하면서 막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인사권 하나도 행사 못할 정도로 몰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추 장관, 뭐 박 장관 뭐 이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국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수사를 여태 해왔는데도 잘 안 되는 건과 국민 모두가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두 건을 똑같이 놓고 물타기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좀 스스로 민구에서 차마 말 못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려운 상황에 정쟁에 빠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정쟁에 빠뜨려가지고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충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렇게 책임 있고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 당당하게 받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이것도 물타기 저것도 물타기. 특검은 있잖아요. 과거 대선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장동 특검도 한다고 그랬어요. 쌍특검 하자고. 그럼 뭐 한 번 쓰면 아 이게 신박한 수법이다 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뭐 특검으로 또 물타기 하는 거 이제 국민들 신문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저는 민주당이 제자리로 좀 돌아오셨으면, 그래서 어려운 힘든 국민들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게 모양새가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의원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박용진 의원의 지적 중에 하나가 개인의 사법적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전체가 사법 리스크를 쓰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김혜경 씨 개인 의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의총도 열리고 당론으로 대통령도 고발하고 대응 성격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맞불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우려하셨던 것과는 다른 지점입니까? 개인의 의혹이 당 전체에 부담이 되는 거? 저는 분명히 갈라야 된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제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주시하고 대응하는 건 너무 맞다고 저는 봐요. 당대표 개인의 사법 의혹일지라도? 당대표와 관련된 건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제 뇌물과 뭐 이런 사안이라면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 사안이면 바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권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당의 사실상 책임하에 그 진두지휘하에 벌어졌던 선거인데 나몰라라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진짜예요. 그 놀라지 마시고.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장신구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어설프게 대응하신 거예요. 그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돼서 왜 누락됐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저 실무자가 잘못해서 누락됐네요. 이러면 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경고에 경고. 그러니까 다음에 주의하세요. 다음에 꼭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요? 모르겠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빌린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가요? 누가 빌려주셨는데요? 그 비싼 거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벤츠 차량 빌려 탔다가 곤혹 치른 사람들, 또 뭐 잠깐 뭐 빌려서 쓰다가 그 공직자 관둔 사람들, 박용수 특검 기억나시죠? 차량 잘못 빌려가지고 좀 타고 다니다가 그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특검 자리도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대략 합쳐보면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고가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 차례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빌릴 때마다의 빌리는 대여비가 얼마일 거예요? 그거는 얼마로 누가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누가 빌려줬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야?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 아니야? 잘 아는 지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재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혹으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대통령실이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이거 특검법 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리 저 법사위원장 우리 여당에서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검법 못 가. 막을 거야. 이거 국회를 통과했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나? 하고 하하호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또 가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한 점 의혹을 없도록 해소하려는 노력을 국민들 앞에서 하셔야지 우리는 이거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여당 방탄 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그 온노비 사건, 그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결국 알아낸 건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뭐냐, 이것만 남겼다는 그 비웃음을 샀던 특검도 김대중 대통령은 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저는 지금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 다 탈탈 털었지 않냐 얘기하시지만 그 사이에 그 수사가 끝난 뒤에 새로운 또 증거 사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한 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어설프게 대응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검찰은 쌍방울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재 킨텍스 사장인 이화영 사장이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1억여 원을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은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도 등장했던 기업이고 이 대표는 줄곧 관계를 부인해왔던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 사진 속 인물인데 이화영의 1억 원 법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의혹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이고요. 2017년, 2018년 6월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선대본부장, 당선 이후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도 아주 활동을 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분이 있는 킨텍스의 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현재도 사장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쌍방울 법인카드를 1억 원 사용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원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되자 이화영 사장이 저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했다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말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경기도청 킨텍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이 보도가 맞다면 쌍방울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경기도의 부지사로 재직 중인 공인일 때 부지사잖아요. 뭐 박정하 의원 제주 부지사도 하셨지만 그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법카를 받아서 1억을 왜 씁니까? 이화영 사장이 경기 부지사 재직 당시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정도의 정황만 제시된다면 이 정황만으로도 어떠한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상당히 손쉽게 발부됐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했다는 정황 자체가. 아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사인데 예. 내가 쌍방울 사회이사였든 쌍방울의 할아버지였든 부지사인데 쌍방울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내지는 횡령 혐의가 성립함이 명백해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뇌물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그 요건을 더 따져봐야 하는데 검찰은 그 돈의 성격을 뇌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뇌물죄라면 이거 어떤 의미예요? 뇌물죄라면 경기도 측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되고 쌍방울 측은 뇌물을 공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법인카드를 쓴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인데 뇌물이 되면 이건 경기도의 문제가 돼요? 경기 부지사였으니까.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가 누구였는데요?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의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곧바로. 다만 이화영 대표가 경기부지사로서 경기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이 뇌물을 제공받았다는 정도의 혐의는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사는 더 나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은 상당히 손쉽게 발부됐을 것 같은데 경기도청과 킨텍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전날에 이어서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을 연달아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되었는데 사실 이 쌍방울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전환 사채 형태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해 줬다는 의혹이 그 의혹의 핵심 내용인데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즉 이 이화영 사장 관련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는 즉 별건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혐의도 포착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그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사안이고 아직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화영 사장과 관련된 혐의도 현재 조선일보 정도가 보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인용을 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명확한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 사건도 쌍방울과 경기도 간의 문제다 보니까 그러네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즉 일부라도 관계 있는 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서 이 압수수색이 단순히 업무상 배임, 횡령과 뇌물 수사로 그칠 것인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화영 개인 수사로 그칠 건지 예, 당장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든가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되어 있다든가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냉정하게 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경기도와 쌍방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과 또 쌍방울,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매번 언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화영 대표의 법인카드 1억 원 사용 의혹은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겠고, 검찰이 과연 이 건으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평화부지사가, 경기도부지사가 특정 그룹의 법인카드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게 개인의 비리 혐의로 그칠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지는 또 누군가를 겨냥한 쌍방울의 뇌물 의혹까지 성립될지는 그 역시도 지켜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카 1억 의혹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대북 행사도 쌍방울이 지원한 거 아니냐, 검찰이 대가성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와 쌍방울, 경기도 대북 행사도 지원, 검찰 대가성 수사.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재직 행사 때 총괄을 했었는데 경기도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의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북교류 행사. 그때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해서 화제였고 이재명 대표도 이해찬 전 총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큰 행사, 아주 큰 행사. 그런데 행사 비용 중 8억을 경기도의 공동 주최자인 아태협이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쌍방울이 아태협을 후원한다라는 형태로 상당 부분 이 8억 원을 쌍방울이 지원했다 라고 검찰은 의혹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가성 우회 지원, 3쿠션 아니냐,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아태협이 대북 행사 등 공익사업을 많이 해서 후원한 거다 라는 쌍방울의 해명도 나왔습니다만 후원했다는 건 맞겠죠? 법인카드와 이번 경기도의 북한 행사 지원 의혹 함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사를 재직했던 박윤진 의원은 부지사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네, 부럽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제주도 부지사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혹시 친한 기업 뭐 쉽게 이거는 뭐 흔적 안 남는 거니까 부지사님 편하게 쓰시오. 한도도 없고 하니까 영수증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뭐 이랬던 적 있습니까? 그랬던 적 없죠. 쓰면 안 되죠. 그런 재주가 없어서. 뭐 물론 이화영 사장이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변에, 그거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주변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목적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저는 뭐 느끼진 못했고 그런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광역단체 부지사 정도 부단체장 정도 하시면 그 내가 공적으로 쓰는 돈이 이렇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다 못 쓰고도 끝나요. 그럼 뭘 굳이 그러셨나 싶은데 저는 이게 이화영 사장께서 이게 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썼다라는 것보다는 이 이화영이라는 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보면 전 유동규 씨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그 킨텍스 사장 보시면은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대북 사업에도 무언가 이상하게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보좌관 출신이고 또 돌아가서 대장동 나올 때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1호에 또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 출신 누가 또 거기 또 등장하고 막 그래요. 대장동 사건에도 도대체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이 많은 쌍방울과의 관계 여러 의혹 중에 도대체 이화영이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뭐 오늘
보도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가면서 좀 궁금한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부지사는 기업의 법인카드 쓰면 안 된다. 아니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뭘 자꾸 여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렇게 치면은 뇌물이에요, 분명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다른 목적을 통해서 누가 주지?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그 법인카드를 왜 거기다 줘요? 그건 다른 만약에 목적... 그렇다면 뭐 이화영 사장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사를 겨냥한 뇌물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지사가 뭐 행정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부지사를 통해서 지사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거죠. 그거는 부지사인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모든 중요한 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 최종 전결권이 저한테 있어도 당연히 저한테 오는 건에 대해서는 지사하고 상의하는 거고, 그 정도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지사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지금 이 쌍방울 이거 얘기하는 전혀 거 아니에요? 관계없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경기도청을 어디에 압수수색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이 대북교류 행사 관련 평화협력국 경제부지사실, 그리고 아태협 이화영 사장 집무실 등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길목을 압수수색은 했어요. 법조계에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사장 겨냥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뭐 조금은 성급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거졌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쌍방울 내복 잘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국감 때 발언 들어보시죠.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기업 S사의 거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쌍방울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봐라.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반박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화영 사장 의혹으로 돌아가서 김수현 교수님 기자하셨잖아요. 쌍방울이 왜 경기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 측근인 경기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만약에 줬을까요? 줬다면? 방금 전에 박정화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어떤 연결고리로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뭐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복 하나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조크 섞이게 이 국면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쌍방울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의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금 킨텍스 사장이 한때 쌍방울 사회이사로도 일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 와가지고 쌍방울로부터 후원을 받은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그 이재명 지사의 예전에 그 선거 관련해서 그 변호사를 했던 사람도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쌍방울과 관련된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일레이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징후들이 수백 수천 건이 쌓이면은 결국 그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은 단지 이걸 내복 장난으로 지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자기 주변의 측근에게 이렇게 쌍방울과 연결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내 측근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에서 그냥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항상 이재명 대표는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어느 선에서 잘라버리는 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김혜경 씨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도 이것을 배모 사무관 선에서 자르기 위해서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사건도 이화영 평화부지사 선에서 아마 꼬리를 자르려고 할 텐데 예. 이러한 변명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수긍이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의 해명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예. 지금 이 한 건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건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의 설명만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민주당도 잘 유념하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만 몰입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복수의 매체에서 오늘 이화영 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 보도들은 이재명 대표와는 아직은 무관해요. 단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 본인의 측근, 뭐 측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보기엔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매체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김진행 프로도 계속 이제 무게를 좀 두는 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제주 부지사를 경험하셨던 박정호 의원님과 이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하시는 것도 결국은 건너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게 전혀 없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만일의 보도가 사실이어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본인이 사회이사로 있었던 그러나 사회이사를 사퇴한 이후에도 그 회사에 법인카드를 썼다고 그러면 그건 저는 정말 부적절한 일이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이제 측근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막 이렇게 그 연막탄을 막 터뜨리면서 이렇게 일을 진전시켜 나갈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만일에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아까 김도우 의원이 지난번 국감 때 질문했었던 것처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만일의 사실이라고 하면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그냥 카더라와 의혹만 가지고서 모든 걸 깔지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었던 그런 의혹도 예전부터 제기돼서 뭐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게 아니고 아마 최근에 쌍방울을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쌍방울 내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점검하다가 드러났겠죠. 근데 이것이 이른바 이재명 그 지사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본류 사건에 대한 수사하고는 또 사실 별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측근한테 법인카드도 주고 경기도 행사할 때도 8억 우회 지원하고 했으니까 변호사비도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연결고리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경기도의 행사에 쌍방울이 돈을 냈어? 후원을 했어? 그것도 3억이나? 근데 그 행사에 그러면 다른 기업 협찬은 없었나요? 그리고 쌍방울이 그 이른바 경기도의 그 관련 행사에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여러 후원을 했었나요? 살펴봐야죠, 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참 특이하다라고 하면 특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늘 해오던 공익사업에 대한 후원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의혹을 위한 연막탄 터뜨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좀 잘 들여다보고 자꾸 흘리지 마시고 자기들도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언론에 흘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수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쌍방울에서 또 검찰에 영장을 사전에 빼서 수사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의혹 사건으로도 쌍방울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하군요. 그 방법도 보이스톡, 주차장 접선, 쌍방울 영장 치밀한 유출. 쌍방울 임원 A씨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런데 검찰 수사관 B씨에게 지난 5월 중순에 접근했다는 겁니다. 쌍방울 횡령 배임 의혹 사건 수사 중에 범죄 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5월 24일 부탁하신 거 갖고 있다. 집 앞 주차장으로 오시라. 압수수색 계좌, 대상자 등 문서 6장을 출력해서 전달했다. 카카오톡 보이스통을 통해 연락을 했다. 주차장에서 접선해서 넘겨줬다. 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임원 A씨가 하루 뒤인 지난 5월 25일 C 변호사에게 그 전달받은 자료를 전달합니다.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맡은 법무법인 소속의 쌍방울 사회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약 일주일 뒤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이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관련자 3명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박승호 변호사님, 야 이거 쌍방울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한 건데 해서는 안 될. 와 이거 넘겨준 사람 강력히 처벌해야 돼요. 일단 그 검찰 내에 두더지, 소위 뿌락지, 소위 또 무슨 말 쓴가 다양한 말 쓰잖아요. 이걸 넘겨줘 버리면 뭐가 되냐면 쌍방울이 딱 보고 있다가 아 언제 들어오네, 누가 대상이네, 아 어떤 자료만 없으면 되겠네, 출국하면 되겠네,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 공소 사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을 믿어달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한창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접속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과 범위를 자신의 별도 컴퓨터 문서 파일로 복사해 온 다음에 편집해서 이 검찰 수사관 선후배 관계인 쌍방울 임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전달 과정에서도 제3자의 눈을 피하고자 함인지 이 카카오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집 앞 주차장에서 이 문건을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적발되게 된 경위도 이렇게 전달받은 문건을 이 쌍방울 임원이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변호사가 별도로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특이한 과정을 밟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건도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련 내용을 전달해 준 검찰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예, 실형 선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즉 이 문건을 넘겨받았던 사람들도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도 상당히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런 일은 정치 진영의 논리나 그리고 수사기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벌어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들의 전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그 수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사태로까지 벌어질 만한 사건입니다. 자, 의혹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배든 정진석 부의장. 그러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개 사진을 또 올렸어요. 정진석 부의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개를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본인의 정치적인 유불리나 정치적인 가깝고 멀고와 상관없이 사람을 개예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자,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4년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게 만들더라고. 혹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풀 해법 같은 건 좀... 제가 그렇게 모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 대표님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다들.
정진석 부의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바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뭘까요? 자, 개사진을 올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건데 개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앞서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비유로 정진석 부의장을 공세한 바 있었죠, 과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충돌했을 당시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첫째로는 악의가 있거나 아니면 둘째로는 굉장히 정보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자, 그때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개는 짖어도 열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라고 그때도 이제 개에 빗댔던 적이 있었는데 김수현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부의장과에 대해서 개 표현을 자주 쓰는군요. 이준석 대표는 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양두구육, 개고기도 있었고. 그때도 개.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충돌했을 때도 기차는 간다. 그 앞에는 이제 개가 짖어도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이 대사 자체는 어디에 있는 대사라고 해요. 보통은 이거를 어떤 사진에다가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짤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건데 하필 또 이번에는 개, 그 중에서도 시바견이라고 말해지는 개 종류 이름이 예, 견종이 시바견이죠. 뭐 여러 가지 강아지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또 하필 시바견의 사진에다가 일본 품종입니까? 네, 일본 품종입니다. 견종이. 왜 저 사진에 하필 꼭 저 대사를 만들어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박주선 그 의원 전 의원이 원래는 이제 이야기가 되다가 계속 고사를 하니까 결국은 정진석 의원이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5선 중진이고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맡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여러 번 고사 끝에 이제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윤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결국 겉봐라 친윤이 나를 내치려고 이렇게 다 모든 공작을 꾸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미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 상황 자체가 친윤이든 반윤이든 이준석 대표든 아니든 간에 비상 상황이라고 보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이렇게 껌껌이 특히 개에 비유하면서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바견 사진을 올린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 사퇴할 걸로 전망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추석 연휴 첫날에도 저희 돌직구쇼 문 엽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